안녕하세요, 페이지원입니다. 직장 생활도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고 이제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이 영상을 꼭 봐주세요. 저도 그전까지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이 크게 없다가 아이가 생기면서 이런 고민을 갖게 됐는데요. 30년이 넘은 소형 아파트에 살았어도 와이프와 둘이 살 때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게 됐어요. 나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고 쳐도 내 아이만큼은 최대한 쾌적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게 아마도 모든 부모님들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저도 이때쯤에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러면서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하고 현재는 추가적으로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초보 투자자이자 일반 직장인입니다. 자, 오늘은 실거주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 중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방법 3가지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지 등의 팁을 함께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빌라는 시세 하락 등의 리스크가 다소 크기 때문에 오늘은 비교적 안전한 아파트 위주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일반 매매입니다. 일반 매매는 난이도가 가장 낮은데요. 이 일반 매매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매매라고 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집을 매매하는 방법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매매는 그냥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현재 갖고 있는 대출 등을 모두 고려해서 내 순자산의 3배 가격까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소득이나 이런 여러 조건들이 다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상황들을 다 설명드리긴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기준에서 약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계시다라는 가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억 원의 순자산이 있다면 약 6억 원까지의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커트라인이 2022년 5월 기준 6억 원 이하의 주택까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상의 집도 구매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매달 납입해야 할 원리금이 다소 부담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아닌 이상 이 이상의 대출은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무턱대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덜컥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예산에 맞는 금액대 내에서 아직 덜 오른 아파트들을 찾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내가 살고 싶은 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을 모두 검색하여 아직 시세가 덜 오른 아파트 위주로 몇 군데를 추려냅니다. 덜 오른 몇 개의 아파트를 추려내셨다면 해당 아파트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몇 군데 방문을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이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데 현재 급매로 나온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없다고 하면 추후에 급매가 나왔을 때 연락을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방문했을 때 해당 공인중개사분께서 이미 급매 물건을 갖고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물건이 급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최근 실거래가를 네이버 부동산에서 검색을 하셔서 실거래가 금액보다 유의미하게 저렴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급매 물건의 가격이 보통 4%에서 5% 정도 저렴하다라고 하면은 꽤 괜찮은 가격입니다. 약 6억 원의 실거래가가 있는 아파트라고 치면 해당 급매 물건이 5억 7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이라면 꽤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급매 물건은 공인중개사분께서 네이버 부동산 같은 플랫폼에 올려놓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지 않아도 어차피 팔릴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네이버 부동산만 온라인으로 보지 마시고 꼭 희망하는 아파트 근처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여러 군데 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급매가 나왔고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확신이 들면 바로 공인중개사분께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받아서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가계약금을 이체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급매물의 경우에 잠깐 고민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승장이나 하락장 같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오늘은 급매를 잡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알려드리는 순서이다 보니 이런 세세한 사항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아파트 분양에 청약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청약홈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청약은 사실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최근 놀랬던 게 청약 통장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첫 취업을 하자마자 바로 만들어 두었던 게 현재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청약 통장이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은행에 가셔서 청약 통장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무주택자라면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 공제도 가능하니까요. 청약 통장은 어떻게 보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청약에 당첨이 2번이 됐었는데요.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긴 되더라고요. 청약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이 있습니다. 공공 분양은 LH나 SH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에 반해 민간 분양은 아무래도 영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 분양에 비해서 분양가가 다소 높지만 조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고 당첨되기만 한다면 그 브랜드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추후에 시세 상승이 매우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조건만 된다면 두 가지의 청약을 모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희망하시는 지역이 경쟁이 다소 치열한 지역이라고 하시면 4베이 타입보다는 3베이 타입에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대적으로 4베이 타입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고요. 3베이 타입은 다소 경쟁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A 타입이 4베이인 경우가 많고요. B타입, C타입이 3베이, 그 외 기타 특이한 형태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4베이란 방 옆에 거실, 그 옆에 방, 그 옆에 방 이렇게 4개가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형태의 아파트를 말하고요. 3베이란 방 옆에 거실, 그 옆에 방 이런 구조로 3개가 한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형태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당첨된 두 케이스 모두 B타입과 C타입이었어요. 아직 자녀가 없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자격이 미달되거나 아니면 일반 청약 가점이 조금 낮으신 분들은 본 청약 이후에 진행되는 무순위 청약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흔히 줍줍이라고 부르는데요. 본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여러 가지 부적격 사유로 인해서 취소된 세대들을 모아서 따로 청약 신청을 받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무순위 청약으로만 여러 차례를 낙찰받으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확률이 낮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부동산 관련 단톡방 한두 개 정도는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꾸준히 정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청약 신청만 여태까지 100번은 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회사 컴퓨터에 인터넷 첫 페이지를 청약 홈으로 해놓으시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분양권 매수 방식입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아파트도 분양권 매수 방식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고요. 저의 첫 부동산 투자이기도 합니다. 분양권 매수 방식은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청약에 당첨된 권리를 내가 돈을 주고 사오는 방식을 말합니다. 서울대 합격증을 돈을 주고 사온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오는 것은 정상적인 매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전매 제한이 걸려있는 지역은 분양권 거래가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되기도 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현재까지도 활발히 분양권 거래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규제 지역에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은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나중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권 매수 방식도 일반 매매와 똑같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셔서 계약을 하시는 건데요. 분양권 매매 시장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폐쇄적인 경우도 많고 실시간으로 매우 빠르게 회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매수를 희망하실 때는 해당 아파트 근처의 부동산을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약 1, 2주 사이에 40군데에서 50군데 정도의 부동산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청약에 당첨돼서 분양권을 파는 지인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점차 먹으면서 분양권을 사는 지인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저걸 왜 사지?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3억 원에 당첨돼서 그 집을 샀는데
거기에 1억 원이라는 돈을 더 추가해서 산다? 그거를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쉽게 분양권 매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옆집 길동이네는 청약에 당첨이 돼서 3억 원을 주고 집을 사서 입주를 했는데 나는 4억 원을 주고 이 집을 사서 입주를 한다? 처음엔 물론 배가 아프죠. 하지만 조금 더 멀리 봐야 됩니다. 길동이네처럼 청약에 당첨돼서 나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청약에 당첨되지 못해서 무주택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더 많을까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 가격이 11억, 12억을 넘어가고 있는 지금 당시에 3억 원에 샀든 4억 원에 샀든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물론 지역별로 금액이 모두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위 예시는 제가 매수했던 케이스를 안내 드린 것입니다. 각 지역에 맞게 동일 평수의 신축 시세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내가 이 분양권을 매수해도 이익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결정이 어느 정도 되셨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시고요. 아파트 시행사에서 진행하는 분양권 권리 이전 날짜에 맞춰서 같이 가셔서 분양권 이전 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때 분양권 프리미엄 1억 원에 대한 잔금이 필요해요. 먼저 소개해드린 두 가지 방법과는 다르게 이 방법은 판매자가 이미 납부한 분양계약금 10%와 프리미엄 금액까지 위에 언급드린 예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분양계약금 10%인 3천만 원과 프리미엄 1억을 더해서 1억 3천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흐름의 차이가 있겠지만 수도권에서는 보통 초피가 가장 저렴합니다. 초피란 청약 신청이 종료되고 그 직후에 형성되는 프리미엄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프리미엄 가격은 초반에는 낮은 금액대에서 시작해서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에 가서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 오늘은 실거주 내 집 마련을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방법 3가지를 안내를 드렸는데요. 물론 내 집 마련을 하신 이후에 경제 상황 등이 안 좋아지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거주 내 집 마련 측면에서 본다면 일정 기간 가격이 흔들리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5년, 10년 거주할 계획이시라면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은 여태까지 항상 상승해 왔기 때문에 1, 2년 잠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에 소개해드린 방법 외에도 경매나 공공임대, 민간임대, 재개발 입주권 등 여러 가지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동산 매매 경험이 다소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방법들은 소개드리지 않았고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따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류나 문의사항 등은 영상 설명란에 제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직장인의 고민이나 관심사, 재테크 관련 꿀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